창덕궁 낙선제의 오래된 처마 아래 작은 방 한 칸에서 한 노인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소란도 없었습니다. 화려한 작별도 없었습니다. 그저 봄바람이 창문을 한번 흔들고 지나갔을 뿐입니다. 덕혜옹주 나라 없는 왕녀. 그녀의 이름은 덕혜옹주. 1989년 4월의 서울. 봄이 무르익어가는 계절이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의 마지막 핏줄을 이은 여인. 대한제국 고종 황제의 막내딸. 그리고 한 나라의 몰락을 온몸으로 겪어낸 역사의 산증인이었습니다. 왕녀라는 이름은 얼마나 눈부신 말입니까? 궁궐의 깊고 아늑한 방, 비단으로 수놓인 옷, 황제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덕혜의 삶은 그 이름이 품은 찬란함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녀가 태어난 1912년 대한제국은 이미 지도 위에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일본의 강제 병합으로 조선 왕조의 깃발은 내려진 지 2해가 지난 뒤였습니다. 황제는 황제였지만 이미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왕녀는 왕녀였지만 이미 왕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빼앗긴 이름의 껍데기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고종은 이 막내딸을 유달리 아꼈습니다. 나라를 지키지 못한 아버지의 죄책감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늦게 얻은 자식을 향한 한 인간의 순수한 사랑이었을까요? 그 사랑이 얼마나 애틋했든 간에 세상은 그 사랑을 오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한 공주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라를 잃은 민족이 치러야 했던 가장 개인적이고 가장 잔인한 대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천천히 그 시간 속으로. 덕혜옹주 황제의 늦둥이 딸. 1912년 5월 25일. 덕수궁 깊은 곳에서 조용한 울음소리 하나가 울려 퍼졌습니다. 고종 황제의 막내딸 덕혜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황제의 나이 60이 넘어 얻은 늦둥이였습니다. 어머니는 궁녀 출신의 귀인 양씨. 화려한 왕비가 낳은 자식은 아니었지만 고종은 이 아이를 누구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당시 덕수궁은 고요했습니다. 아니, 고요한 것이 아니라 쓸쓸했습니다. 나라를 잃은 황제는 이미 대한문 밖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일본의 눈과 귀가 언제나 그 주변을 맴돌았고 황제가 내리는 명령은 이제 어디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덕혜는 마지막 위안이었습니다. 황제는 궁궐 안에 직접 유치원을 설립했습니다. 주변 귀족 자녀들을 불러 모아 덕혜가 외롭지 않도록 벗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이가 뛰어노는 소리, 아이가 웃는 목소리만이 그 쓸쓸한 궁궐 안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그 정성이 제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운명은 또다시 모질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덕혜가 9살이 되던 1921년 고종 황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뇌일혈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황제가 독살되었을 것이라 수군거렸습니다. 그 진실은 아직도 역사 속에 묻혀 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9살의 덕혜.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사라진 자리, 그 빈 곳을 채운 것은 따뜻함이 아니라 냉기였습니다. 일본은 고종이 살아있는 동안 그 눈치를 보아 덕혜에게 함부로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황제가 눈을 감자 이제 덕혜를 막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린 왕녀는 그것을 알았을까요? 아버지의 관 앞에서 장차 자신에게 닥쳐올 일들을 짐작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9살 아이에게는 너무 무거운 운명이었습니다. 덕혜옹주 빼앗긴 유학, 사라진 이름. 고종 황제가 세상을 떠난 뒤 덕혜는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오빠인 순종 황제의 곁에서
그나마 왕실의 울타리 안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25년 덕혜의 나이 13살이 되던 해, 일본 총독부는 그녀에게 도쿄 유학을 명했습니다. 유학? 그 말은 얼마나 그럴듯하게 들립니까? 학문을 닫고 견문을 넓히고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한다는 아름다운 말. 하지만 그것은 유학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노린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조선 왕실의 마지막 혈통을 자신들의 손 안에 두는 것. 만에 하나 조선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그 이름을 일본 땅에 가두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덕혜의 어머니 양귀인은 통곡했습니다. 아직 어린 딸을 바다 건너 낯선 땅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원통했겠습니까?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식민지의 현실이었습니다. 1925년 3월 덕혜는 부산항에서 배에 올랐습니다. 봄이 막 시작되는 계절이었습니다. 고국의 봄 냄새를 마지막으로 맡으며 13살의 소녀는 바다를 건넜습니다. 도쿄에 도착한 덕혜는 화조교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일본 귀족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였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음식이 달랐습니다. 조선말을 쓸 수 없었습니다. 조선식 이름으로 불릴 수 없었습니다. 조선 왕녀라는 사실을 내세울 수 없었습니다.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녀의 정체성은 지워져 갔습니다. 하루하루가 낯설고 밤마다 어머니가 그리웠을 것입니다. 고국의 밤 냄새가, 고국의 말소리가 꿈속에서라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 양귀인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덕혜는 어머니의 임종도 보지 못했습니다. 장례식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서 그녀를 기다리던 마지막 사람마저 떠나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덕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녀는 그 슬픔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덕혜옹주 사랑 없는 결혼. 1931년 20살이 된 덕혜에게 또 하나의 운명이 강제로 주어졌습니다. 대마도의 구번주 가문 출신 소 다케유키와의 결혼이었습니다. 이 결혼을 누가 원했을까요? 덕혜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소 다케유키 역시 진심으로 원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나라, 다른 문화,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 계산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조선 왕실의 혈통을 일본 귀족과 결합시켜 그 존재를 희석시키고자 했습니다. 덕혜는 그 계획의 도구였습니다. 결혼식은 치러졌습니다. 화려한 예복을 입고 낯선 사람의 곁에 서서 덕혜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고국에서 보낸 꿈 같은 어린 시절이 떠올랐을까요? 아버지의 품이 그리웠을까요? 아니면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어 감각 자체가 무뎌져 있었을까요? 결혼 이후의 삶은 더욱 고립되었습니다. 남편 소다케유키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좋은 남편도 되기 어려웠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단순히 감정의 거리가 아니라 언어와 문화와 역사의 거리였습니다. 덕혜는 외로웠습니다. 그 외로움이 얼마나 깊었는지는 이후 그녀의 삶이 증명합니다. 1932년 딸 정혜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것만큼은 덕혜에게 작은 위안이었을 것입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 자신을 닮은 아이의 얼굴. 하지만 덕혜의 정신은 이미 서서히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를 잃고 고국을 잃고 이름을 잃고 이제 사랑마저 없는 결혼 안에서 한 사람이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덕혜는 그 한계에 너무 일찍,
너무 가혹하게 내몰린 것이었습니다. 비바람이 너무 오래 불면 아무리 곧은 나무도 휘어집니다. 아무리 단단한 돌도 갈라집니다. 덕혜옹주는 꺾이지 않으려 버텼지만 결국 그 바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덕혜옹주 화왕녀가 무너지다. 역사는 이 부분을 간략하게 기록합니다. 덕혜옹주는 조현병을 앓았다. 그 짧은 한 줄. 하지만 그 한 줄 뒤에는 한 인간이 무너져 내리는 길고 어두운 세월이 놓여 있습니다. 1930년대 초부터 덕혜의 정신건강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긴 시간을 멍하니 앉아 있기도 했고 갑자기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눈빛으로 허공을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의사들은 조현병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를 잃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고국의 말을 빼앗겼습니다. 고국의 이름을 빼앗겼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 안에 갇혔습니다.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타양에서 10년 넘게 홀로 버텨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단순한 병이겠습니까? 덕혜의 정신이 무너진 것은 어쩌면 가장 인간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겪고도 멀쩡했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소다케유키는 딸 정혜를 데리고 살았고 덕혜는 오랜 세월을 병원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생이별을 한 것이었습니다. 정혜는 어머니 없이 자랐습니다. 덕혜는 딸의 성장을 곁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 딸 정혜는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살아있는데 딸이 먼저 떠나버렸습니다. 덕혜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지, 그 아픔이 어느 정도였을지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극입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했습니다. 해방이 왔습니다. 조선이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덕혜에게는 해방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일본 땅에 있었고, 여전히 병원 안에 있었고, 여전히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나라는 해방되었지만 한 왕녀의 삶은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잊혀져가는 시간들, 그 시간들 속에서 덕혜옹주는 홀로 늙어갔습니다. 덕혜옹주 38년 만에 귀국. 해방 이후에도 덕혜는 일본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그녀의 귀국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왕정을 부정하는 공화국이었고 조선 왕실의 존재는 때로 불편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덕혜는 그렇게 잊혀졌습니다. 일본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병원 방 안에서 그녀는 조용히 늙어갔습니다. 그나마 소 다케유키와의 결혼도 1955년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남편도 떠나고 딸도 세상을 떠나고 나라도 찾아주지 않는 처지에서 덕혜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런 그녀를 세상이 다시 기억하기 시작한 것은 1962년의 일이었습니다. 작가 혼마 야스코가 덕혜옹주의 삶을 추적하며 그 존재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한국에도 전해졌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덕혜의 귀국을 허락했습니다. 1962년 1월 26일 김포공항에 한 노인이 내렸습니다. 13살의 고국을 떠난 소녀가 이제 50살의 노인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38년이었습니다. 38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1925년에 떠났으니 그 사이에 세계대전이 2번 지나갔고 조선은 해방되었다가 다시 전쟁을 겪었고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그 모든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 덕혜는 일본 땅에서 고국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공항에는 그녀를 맞이하러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덕혜는 허름한 외투를 걸친 채 텅 빈 눈빛으로 서 있었다고 합니다. 38년의 이별이 만들어낸 눈빛. 너무 많은 것을 잃어서 기쁨조차 느끼기 어려운 눈빛. 어쩌면 그녀는 이미 너무 오래, 너무 깊이 상처받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그 땅은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의 흙, 공기의 냄새, 저 멀리 보이는 산의 모습. 38년 만에 밟은 고국의 땅. 덕혜는 그 순간 무엇을 느꼈을까요? 덕혜옹주 낙선제의 봄, 그리고 영원한 작별. 귀국 이후 덕혜옹주는 창덕궁 낙선제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낙선제. 조선 왕조의 마지막 숨결이 남아있는 곳. 순정 효왕후가 말년을 보냈던 곳. 그리고 이제 덕혜가 여생을 보내게 된 곳. 왕조의 끝에서 왕조의 마지막 사람들이 조용히 머물던 그 집에서 덕혜는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정신은 여전히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의 긴 세월이 남긴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국의 공기, 고국의 음식, 고국의 말소리, 그것들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졌을 것입니다. 봄이면 낙선제 마당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름이면 나무 그늘이 짙어졌습니다. 가을이면 단풍이 물들었고 겨울이면 하얀 눈이 처마를 덮었습니다. 덕혜는 그렇게 고국의 사계절을 다시 느끼며 마지막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덕혜가 때로 창문 앞에 서서 오래도록 바깥을 바라보았다고.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어린 시절 고종 황제와 함께 걷던 궁궐 마당이 보였을까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을까요?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 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1989년 4월 21일 창덕궁에도 봄이 깊어가던 계절이었습니다. 벚꽃은 이미 지고 연두빛 새잎이 나뭇가지마다 돋아나던 그 무렵 덕혜옹주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77. 화려하지 않은 마지막이었습니다. 카메라도 없었고 대대적인 기사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한 시대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조선 왕조의 마지막 공주가 마침내 그 긴 여정을 내려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라를 빼앗긴 시대에 태어나 아버지를 일찍 잃고 13살의 낯선 땅으로 끌려가 사랑 없는 결혼을 강요받고 정신이 무너지고 딸과 생이별하고 38년을 떠돌다 돌아온 삶. 왕녀라는 이름이 무색한 참으로 고단하고 쓸쓸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겪고도 그녀는 끝끝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고국의 땅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그것만큼은 덕혜가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덕혜옹주. 오늘 우리가 이 이름을 다시 부르는 것은 그녀의 비극을 구경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한 인간이 한 시대의 무게를 온몸으로 감당해낸 이야기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름을 잊지 마십시오.